박사님 좀 올라오시죠. 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사회를 맡은 한양대학교의 유영만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도 그 책을 쓰고 주로 대중을 상대로 강연을 하는 사람인데요.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사회자로 선정이 됐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사회자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근데 들어보니까 일단 잠시 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우리 김홍식 교수님은 전공이 이제 국문학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소설부터 시작해서 에세이도 쓰시고 그래서 인문과학적 사유를 즐기시는 분이고요. 이제 방금 올라오신 이제 박문호 박사님은 전공이 전자공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로 토론할 내용이 이 자연과학적 사유, 특히 이제 뇌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연합부 콘셉트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자연과학자와 인문과학자, 또 인문과학자와 자연과학자가 서로 만나서 연합을 넘어서서 융합까지 해보는 그런 콘서트를 제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어야 오늘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분도 제 이야기가 끝나지 않으면 강연을 할 수 없거든요. 자, 그래서 시간표에 보니까 7시 20분부터 8시인데 지금 이제 한 10분, 15분 정도 시간이 지체됐는데요. 원래는 한 분당 20분씩 정견 발표를 들은 다음에 그 와중에 이제 제가 사이에 껴가지고 서로 토론을 좀 해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보니까 20분씩 강연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너무 지루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내용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서로 토크를 하면서 이 두 분이 또 갖고 있는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다를 수도 있고 또 같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교량 역할을 하면서 재미나게 북콘서트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고 짧게 잠깐씩 이분들한테 마이크를 넘기면 2시간도 그렇고 1시간도 넘기 때문에 그냥 오늘은 한 분당 10분씩만 정견 발표를 듣는 시간을 마련하는 게 어떨까 하는데 여러분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소개받은 우리 김홍신 교수님부터 강연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까 김홍신 교수님 잘 소개를 해주셨듯이요. 이분이 이제 교수님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박사님이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국회의원도 가서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호칭이 제일 마음에 드는지 교수님으로 부를까요? 오늘 아니면 박사님으로 부를까요? 전직 국회의원으로 불러드릴까요? 승질대로 하세요. 네? 승질대로 하세요. 승질대로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꼴리는 대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홍신 박사님의 강연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10분 가지고 이야기하라는 건 집에 가라는 얘기가 그래도 주어진 시간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인생은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없습니다. 인생은 명답으로 사는데 명답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인생은 잘 놀다 가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인생을 근데 잘 놀려면 몇 가지를 갖춰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인생은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한데 옛날에 그 남자 신이 여자 신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자 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둡고 가장 밝은 것을 알려주면 결혼하겠다. 그래서 1만 년이 지났는데도 못 찾았어요. 또 1만 년을 연장했는데도 못 찾고 막판이 됐는데 맨 마지막에 천신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일러줘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둡고 가장 밝은 것 곧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내가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문학은 곧 내 마음을 어디다 두느냐인데 여러분 식사하셨을 테니까 불묘를 방에 두면 오물이죠. 밭에 두면
자료조차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하물며 내 마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 인생은 여행도 그렇습니다. 다리가 떨릴 때 여행하는 게 아니고 가슴이 떨릴 때 여행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늘 기다립니다. 근데 인생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잘 버리고 잘 갖는 사람, 이게 인생을 근사하게 사는 겁니다. 남성들 오늘 댁에 가셔서 옷장 여러분 넥타이 참 많습니다. 안 버리죠. 유행이 언젠가는 돌아오겠거니 천만에 돌아오는 넥타이에서 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3년 이상 안 하는 걸 빨리 아름다운 가게 정도 주고 유행하는 걸 새로 사용하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내 손으로 쓴 돈만이 내 돈이고 남겨진 돈은 자식의 돈이 아니고 남의 돈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온 우주 역사상 오로지 하나밖에 없고 이게 마지막이기 때문에 근사하게 신나게 살다 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내가 잘 챙겨서 만드는 과정이 인문학의 과정이고 그 인문학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것은 말하자면 지혜를 얻는 독서,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성들 웃을 일 아니에요. 댁에 가셔서 옷장 열어보세요. 그 전에 입던 옷 쓸만한 거 안 버리고 가지고 있어요. 언젠가는 허리가 돌아오길 겁니다. 천만에요. 그걸 돌아오려면 무지하게 고생하거나 아프거나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끼지 마시고 자꾸 입고 써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육신과 영혼을 잘 쓰고 가는 것이지 미뤄두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계신 현금 있죠? 돈 5,000원, 5만원권은 한 작가가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지난 봄에 또 한 분을 그렸어요. 해남 노구당에 가면은 있는데요. 그 고산 윤선도 선생의 초상화입니다. 이거 그리는 데가 4년 걸렸습니다. 후손들이 애원해도 거절하다가 막판에 약속을 하고 내려갔는데 고산 선생이 양자를 갔기 때문에 그 아버지, 어머니, 형이 따로 있어요. 400여 년 전에 돌아가신 무덤을 파헤쳐서 유골을 꺼내서 DNA 검사를 한 뒤에 3D 영상 작업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냥 그리느냐 아니에요. 향과 초를 켜고 초혼을 합니다. 절방성을 몇 달이건 절만 합니다. 어우사시사 오오가를 계속 다 외우고 전화번호가 잘못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리는데 이제 영상이 떠오릅니다. 그 영상이 떠오르는 것을 접신이라고 그러고 그때부터 4년간 그렸습니다. 후손에게 통보했더니 후손들이 와서 보고 기가 막히다, 고맙다. 그런데 초상화를 못 가져가는 이유는 화가의 몸속으로 들어온 혼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첨매례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그 첨성대의 첨자입니다. 첨성대. 그러니까 우러러 올려다보는 첨자죠. 그렇게 하고 향과 천을 켜고 며칠간 혼이 나갈 때까지 절을 합니다. 드디어 혼이 탁 떠나는 순간 화가가 쓰러져서 못 일어납니다. 그때 그 봉안식의 화가가 못 갑니다. 후손들이 100여 명이 모여서 기념 촬영을 합니다. 봉안식을 하고 초상화를 뒤다 걸고 초상화. 그런데 사진 작가가 놀랍니다.
100여 명의 후손들 얼굴이 한 장의 몽타주로 완성된 걸 발견합니다. 400여 년 전에 돌아가신 분의 얼굴을 재현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이 가진 열정과 정진, 놀라운 자기 성찰입니다. 이걸 입증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드려야 합니다. 옛날에 왕의 초상화를 어진이라고 하는데, 어진을 그리는 화가를 화사라고 합니다. 화사는 신분 차이 때문에 왕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궁궐에 들어가서 왕이 있는 쪽을 향해서 절만 하고 내려오고, 집에 와서 향과초를 켜고 궁궐 쪽을 향해서 1년이건 2년이건 절만 합니다. 화가가 왕의 얼굴을 잘못 그리면 죽을까요? 살까요? 죽습니다. 목숨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1년이건 2년이건 지난 뒤에 완성해서 통보를 하면 화가가 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어사가 어가행렬로 풍악을 울리면서 왕의 초상화를 모셔갑니다. 그때 화가는 물도 겨우 마십니다. 며칠간. 왕이 대소신료와 가족들 모여서 품평회를 합니다. 며칠 지난 뒤에 큰 상이 내리는데 상을 내리는 이유가 내려옵니다. 안 보고 그랬는데 어쩜 똑같냐. 여러분, 이게 인간과 짐승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부터요, 오늘 끝나고 가시면서 친한 분들끼리 내가 소주 한 잔 사겠다 그러면은 가서 신용카드 내시겠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돈을 썼다가 아니고 오늘도 나는 신사임당도 내 마음대로 했고 세종대왕도 내 마음대로 했고 율곡선생도 내 마음대로 했다. 그럼 돈 쓴 게 아니에요. 그 위대한 인물을 썼고, 동남아시아에 가면은 그 나라의 황제를 내 마음대로 한 것이고, 미국에 가면 초대 대통령을 내 마음대로 한 겁니다. 그럼 위대해요? 내가 바보예요? 위대합니다. 그럼 결론을 내겠습니다. 궁궐 얘기로. 왕 주변에는 꽃이 만발해 있습니다. 화병에. 근데 이건 전부 가짜 꽃입니다. 왜냐하면 왕 옆에는, 그 많은 화병에는 생화를 꽂을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생명 존중 사상 때문에. 우리 드라마를 보시면 왕이요, 폭군이 나쁜 짓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 백성은 절대 손대지 않습니다. 왕은 어떤 경우라도 백성의 생명을 끝까지 보호하는 역할, 어려서부터 배웁니다. 그래서 궁궐의 꽃도 생화를 꽂지 않고 가짜 꽃을 꽂습니다. 이것을 궁궐꽃을 채화라고 하는데, 채화를 만드는 화장 수십 명이 비단, 노루털, 한산모시 이런 것들로 꽃을 보통 잔치할 때 6만 송에서 8만 송이 만듭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죠. 그래서 어느 날 화병을 쫙 다 바꿉니다. 거기에 가짜 꽃이죠. 꽂혀 있어요. 벌과 나비가 날라올까요? 안 올까요? 날라오면 얘들이 제정신 아닙니다. 그렇죠? 벌과 나비는 본능과 감각으로 살기 때문에 날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벌과 나비가 무지하게 날라옵니다. 왜 날라올지 아세요? 진짜 꽃술을 따서 가짜 꽃술에 꿀에 개어서 발라놨기 때문에, 꿀 때문에.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이 땅에 찬란한 꽃들입니다. 여러분이 아이 낳아서 지금까지 길러준 것만 해도 이 땅에 어마어마한 양의 꿀을 나눠준 것이고, 지금 여러분이 옷을 입고 있으면은 적어도 수억 명에게 이 옷을 나한테까지 오도록 통과한 수억 명에게
꿀을 나눠준 것이고, 식사를 하셨다면 농민들에게 꿀을 준 것이고, 농민은 우리에게 준 것이고, 우리도 농민에게 준 것이고, 인간은 상호 이렇게 꿀을 주고받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내가 꽃이고 꿀이라고 생각하면 꽃이고 꿀이고, 그냥 사는 거면 그냥 사는 겁니다. 더군다나 책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찬란한 꽃입니다. 그러려면 더 찬란한 꽃이 되려면 더 영혼이 풍성해져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책을 늘 가까이 하시고 주변에 권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꿀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꿀이 아니고 향기 나는 꿀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 모습을 기대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엄청난 그 내공과 경험 이런 데서 쏟아져 나오는 이야기들을 한 10분 만에 들으려고 하니까 너무 가슴에 벅차시죠? 저는 이렇게 들으면서 굉장히 감명 깊었던 제 마음에 꽂혔던 이야기는 다리가 떨릴 때 한 가지 말고 가슴이 떨릴 때.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고진감래라는 말이 뭘까? 여러분, 고진감래가 고생 끝에 달콤한 미래가 오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고생 끝에 신경통이나 관절염, 디스크 이런 거밖에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김홍식 교수님하고 똑같이 여러분 사지 멀쩡하고 건강하실 때 여행 다니시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아무튼 위대한 기적, 경이로운 기적이라고 볼 수 있는 한 사람에 대해서 소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문호 박사님 모시고요, 자연과학적인 또 이야기를 서두를 또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우리 김홍식 선생님 그 이야기 들으니까 아주 인간적이죠. 예, 상당히 감성에 이렇게 젖어들 수 있고 굉장히 인간적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인문학이나 문사적인 쪽에서는 문화적 그런 영향이 풍부하죠. 근데 저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 이런 생각을 조금 해요. 그걸 포함한 다른 측면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흔히 이제 사회에 많이 범람하고 있는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행복을 추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생물학적으로 보면 생물학이라는 건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예요. 아주 질퍽한 세계라고 해요. 저는 일어날 수 있는 그 양태들이 무한에 가까운 거예요. 아픈 경우도 보세요. 암의 종류, 암 치료법도 뭐 수천 종이 넘지 않습니까? 그게 다양성의 세계예요. 간단히 하면. 그런데 그 다양성의 세계에서도 한 가지 100%의 사건이 있는 거죠. 생물학적으로 100%의 사건이 뭐죠? 누구나 다 죽는다는 거예요. 생물학에서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건도 100%를 전제하는 사건이 거의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명확한 거는 다 죽었고 누구나 앞으로 다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그 행복이라는 이 사고의 문화의 그 막다른 골목에는 그걸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실체가 버티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상황을 문화적으로 돌파하려고 하는 거죠. 종교나 철학이나. 그래서 문화적 그 사고의 감성의 이런 것들이 그 죽음이라는 세계의 그 너머를 침륜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애통해하고 서글퍼하고 살아있는 동안 마음껏 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고체계가 생긴 거죠. 그걸 넘어서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다른 종류의 접근이 필요한데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탑다운적 사고는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예요. 다 행복하고 아주 풍성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껏해야 50년, 한 70년 후에 닥친 꼼짝할 수 없는 100%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100%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그걸 극복하려고 하느냐, 그 과정에서 종교와 철학이 나오고 온갖 몸부림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 접근을 했다는 거죠. 제가 주장하는 거는. 근데 그쪽 문제는 인간적 접근이 어쩔 수 없긴 한데 좀 다른 세계상이라고 느껴져요. 무슨 얘기냐면 여통을 하잖아요. 너무 그 상황이 가까워지면 늙고 병들고 이런 상황이 우리를 압도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게 우리가 4, 5의 세계, 내가 더 이상 내가 없는 세계에 대한, 더 이상 내가 존재하지 않는 세계에 대한 그 절벽 같은 그 단절감에 몸부림치면서 어떻게든 그 갭을, 절대절명의 그 갭을 어떻게 하면 뛰어넘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가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은 뭐냐면 예측을 하는 거예요. 예를 치과에 가보면 이렇게 치료를 할 때 항상 그러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조금 아플 겁니다. 우리가 미리 언지를 주고 예측할 수 있으면 고통을 참을 수 있어요. 고통의 한계는 바로 예측의 한계거든요. 근데 죽음이라는 이 절대절명의 참 피하기 어려운 이 상황을 인류는 지금까지 예측을 해왔어요. 뭘 통해서? 종교와 철학을 통해서 안달림 속에서 예측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영원불멸이 종교를 만든 거죠. 영원히 불멸할 거라고 바라는 소망이. 근데 그건 문화가 투영한 사고의 체계거든요. 그럼 다른 방법이 있느냐? 저는 다른 방법을 택해요. 단지 우리가 그 어떤 유기체의 원자의 배열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한 사고 체계를 지금 기독교나 불교처럼 강하게 전 인류가 믿고 실행을 한다면 다른 돌파구가 가능하다고 보죠. 뭐냐면 우리가 내가 없는 세계에 대한 명확한 밑그림을 그리고 예측할 수 있다면, 우리가 죽음을 접할 때, 종교를 접할 때, 철학을 만날 때 하고 있는 이러한 우리의 그 의식적 투영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지혜란 말하고 지식이란 말을 오랫동안 생각을 하는데, 지혜의 집합이 클 것 같아요? 지식의 집합이 클 것 같아요? 지혜가 당연히 크죠. 아니요, 저 생각은 반대입니다. 자, 보세요. 지혜는 어떤 데 사용되는 용어냐면요, 주로 인간적 상황에서 적용되는 용어입니다. 지혜란 말은. 그렇잖아요. 인간적 거래관계 이외의 지혜라는 말을 쓸 때를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인간적 집단에서 함흥을 도모하고, 그런 역사적으로 유명한 지혜로운 인물들이 인간의 이런 사회 구성체를 유지해왔잖아요. 지혜는 위대한 거죠. 인간의 안전도를 높여준 거죠. 근데 인간들 사이에 대부분 통용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지혜는. 그 지혜는 별과 별 사이의 절대 진공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지를 줄 수 없어요. 박테리아에 대해서 어떠한 말도 할 수 없어요. 저 별 속에 있는 핵융합에 대해서는 한마디 상상도 못해요. 그 지혜로. 왜? 그 지혜는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이 행성지구에서 문화라는 팩터로서 최적화되는 가운데서 만들어내는 그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에 가장 원만한 해결책으로서 드러난 게 지혜거든요. 간단히 말하면 인간 사이에 통용되는 현명한 생각이라는 거죠. 지혜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저 별 속에 진공, 스마트폰, 컴퓨터, 잠수함, 비행기 어떤 데도 침입에 들어갈 수 없어요. 더 중요한 건 사후의 세계도 철저하게 그 지혜로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간다고 믿었기 때문에 지구상에 지난 3,000년 동안 종교와 예술이 오랫동안 우리 인간의 사고 체계를 지배해왔던 거죠. 근데 만약에 다른 측면으로 한번 접근해 본다면 명확히 밝혀진 거죠. 우리가 화장터 가보면 알잖아요. 70km 가는 한 유기체가 한순간에 1km 가는 하얀 가루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뭐가 바뀌었나요? 원자가 바뀌었나요? No. 단지 원자의 결합 상태가 바뀐 거죠. 원자 자체가 바뀐 건 아니죠. 그러니까 자연과학적으로 보면 사후의 세계가 어떤 건지 정확히 예측할 수 있고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죠. 단지 차이점은 우리가 그걸 지금 기존 종교나 철학이 믿는 것처럼 그걸 매일 생활하고 그 사고 체계를 신념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삶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할 뿐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과학 문화 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네, 다시 한번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고통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 내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딱 하나입니다. 예측하면 고통은 완화가 돼요. 집까지 가면 말아요. 네. 고통의 한계는 바로 예측의 한계거든요. 그럼 우리가 사후의 세계도 철저하게 예측할 수 있다면 지금 행복론 관점에서 아주 실용적인 접근법입니다. 우리는 100% 피할 수 있는 죽음이라는 이 끔찍한 사건을, 내가 없는 이 세계에 대한 이 끔찍한 사건을 기존의 인문예술 종교가 접근했던 그 방식이 아닌 다른 차원의 방식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방식으로 통하면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뭘? 내가 바뀐 거 아니죠. 내 원자가 바뀐 거 아니죠. 내 원자의 결합 상태만 바뀔 뿐이죠. 그 다음 내가 행성지구를 떠난 것도 아니죠. 사후의 영혼의 세계의 신적인 존재를 상정할 필요도 없죠. 왜? 우리는 행성지구에 그대로 있는 거니까. 다시 암소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흙이 됐다가 다시 다른 어떤 생명체의 그 원소로서 다시 끝없는 순환의 사이클로 들어가는 거죠. 어떤 슬픔도 어떤 애틋함도 거의 묻어날 수 없죠. 저는 어떤 측면에서 이것이 21세기의 행동론의 가장 기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연과학은 예측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